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자 경제 강국 독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이 전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순간 연방회의에 참여한 최고 전략가들마저 갈 길을 잃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심지어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한 독일 전략가의 눈에 비친 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사에서 한국처럼 불가능한 일을 해낸 나라는 없다며 독일 정부의 한국형 모델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20년간 유럽의 국가 경쟁력만을 연구해온 닐스 에버하르트. 그가 한국까지 날아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독일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라고 단언했을까요? 독일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인들은 불가능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닐스 에버하르트의 이 말 한마디가 독일 정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독일 최고 전략가가 자신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 한국을 연구하며 발견한 역사적 진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식민지배, 한국전쟁, 군사독재,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연이은 탄핵들. 이게 한 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인데 그 나라는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닐스 에버하르트입니다. 독일 연방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20년간 국가 경쟁력과 성장 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경제학 박사이자 유럽 미래전략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하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재건과 통일 과정을 연구하며 유럽 발전 모델의 전문가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2025년 독일은 사상 최악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어요.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천연가스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에너지 가격은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독일의 자랑이던 자동차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 폭스바겐, BMW, 벤츠 공장 폐쇄를 비롯해 대규모 구조 조정을 발표했죠. 베를린 거리에는 매일 실직자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극우 정당 지지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타격이 왔어요. 중국이 독일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며 독일 수출의 30%가 막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문은 매일 라인강의 기적이 끝났다. 독일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채워졌어요. 국민들의 눈빛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고 젊은이들은 앞다투어 국외 탈출을 꿈꿨습니다. 차가운 베를린 아침이었어요. 연방재정위원회의 긴급회의가 열렸고 저는 독일 경제 회생 방안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회의실 창문으로 보이는 베를린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마치 우리 독일의 미래처럼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에너지 위기, 산업 경쟁력 상실, 고령화, 디지털 전환 실패까지. 우리는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이어 부처별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산업 수출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전후 최고치인 14%에 도달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GDP의 90%를 초과했습니다. 회의실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고 누군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침내 재무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독일은 완전히 방향을 잃었습니다. 세계 4위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은 이제 그저 과거의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절망적인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했어요. 저는 평생을 독일의 경쟁력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완전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었고 더 이상 프랑스나 영국, 스웨덴 같은 이웃 국가들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의지해왔던 모든 모델들이 지금 함께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연구소에 갓 합류한 32살의 신참 연구원 토마스 라이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평소엔 조용했던 그의 행동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토마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유럽과 미국의 모델만 연구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델들은 우리와 함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토마스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거지? 의아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토마스, 왜 하필 한국인가?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럽 모델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토마스는 당황하지 않고 준비해온 태블릿을 켰어요. 그리고 회의실 스크린에 한국의 경제 지표와 역사적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어쩌면 한국을 롤모델 삼자는 이야기가 헛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지금 직면한 것보다 더 끔찍한 위기들을 여러 번 겪었지만 매번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유일한 국가입니다. 식민지배, 한국전쟁, 군사독재, 1997년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연이은 탄핵사건까지. 그때마다 한국은 단순히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강해졌습니다. 토마스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어요. 특히 IMF 위기 때는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지만 불과 5년 만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우리 유럽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의 길을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압축해냈죠. 화면에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적인 빌딩 숲과 첨단 기술의 도시 모습에 회의실의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토마스는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에서 원조 수혜국을 거쳐 선진국과 원조 공여국으로 변모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가졌지만 그 한계를 딛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엔터테인먼트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 한국은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임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했습니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토마스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강렬한 충격을 받았어요. 20년간 국가 경쟁력을 연구해왔지만 한 번도 한국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너무나 유럽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연구했고 지금 그들도 우리와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토마스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꿰뚫었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위기 극복 모델이야말로 지금 독일이 가장 주목해야 할 대상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검색창에 한국 경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자료를 읽어볼수록 충격과 놀라움은 커져갔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구나. 대체 매번 이런 일을 겪고도 살아날 수 있을까? 2차 세계대전 이후 패망한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자부했는데 한국의 회복 속도는 그보다 몇 배나 빨랐습니다. 게다가 우리 독일은 마샬 플랜의 막대한 지원을 받았지만 한국은 그런 외부 지원 없이 국민들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금모으기 운동 사진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국가에 기부하는 모습. 그것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절실한 애국심의 표현이라는 사실이 저를 전율케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연구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장님,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형 위기 극복 모델 연구 독일 적용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입니다. 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사, 갑자기 한국이라니? 어제 회의 때 언급되어서 그런 거라면 큰 마음 쓰지 말고 원래 하던 거에 집중하세요. 저는 밤새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소장님,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해온 보물 같은 사례입니다. 그들의 위기 극복 방식은 기존 서구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소장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군요. 관련 부처와 논의해서 진행해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국 현지 조사도 허가하죠. 그렇게 저의 한국 연구는 시작되었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승인을 받은 저는 즉시 한국에 대한 심층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경제 정책과 위기 관리 전략만 분석하려 했지만 자료를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연이어 발견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 모델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압축 발전의 기적을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저는 베를린 대학 도서관에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한국 관련 책들을 읽었어요. 독일어로 된 자료가 부족해 영어 문헌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진에서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진은 서울의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첨단 도시의 한복판에 조선시대 궁궐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경복궁, 창덕궁, 그리고 그 주변으로 초현대식 건물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 풍경이 아니었어요. 600년 역사와 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오래된 건물과 현대 건축물이 함께 있긴 하지만 그건 보존의 결과였지 진정한 공존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문화적 측면이었어요. 저는 서울 종로구의 인사동과 강남 테헤란로의 영상을 나란히 놓고 분석했습니다. 인사동에서는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수백 년 된 기술을 계승하고 있었고,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테헤란로에서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와 AI 기술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전통 산업이 사라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하지만 한국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미래 산업을 창출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라 문명의 진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서구는 파괴적 혁신을 통해 과거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지만 한국은 과거와 미래를 융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세계 유일의 문명 융합 국가다. 그들은 전통, 기술,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달성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정치 발전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에서 민주화로 전환한 과정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 대학생들이 주도한 시민혁명, 군부 독재에 맞선 촛불전은 1980년 5월 광주와 1987년 6월 항쟁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진에선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뜨거운 눈빛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산업화를 완성한 후에야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미국도 200년에 걸쳐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그것도 외부의 도움 없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거였죠. 제 연구실 한쪽 벽에는 세계 각국의 발전 경로를 정리한 차트가 있었어요. 저는 그 차트에 빨간색으로 한국의 발전 곡선을 그려 넣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완만한 상승 곡선과 달리 한국의 곡선은 거의 수직에 가까웠어요. 마치 로켓이 발사되는 궤적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야. 문명의 압축 진화야. 저는 동료 연구원 마르쿠스를 불러 제 발견을 공유했어요. 마르쿠스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닐스,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한 나라가 그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지? 저는 마르쿠스에게 한국의 국제 통계 지표들을 보여주었어요. OECD 국가 중 R&D 투자 비율 1위,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 수준, 인터넷 보급률 및 속도 세계 1위,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수까지. 이 모든 지표가 하나의 국가에서 동시에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야. 저는 마르쿠스에게 한국의 최근 30년 변화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와 지금의 서울을 비교해봐.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재창조야. 그들은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창조했어. 영상 속에는 1988년의 서울과 최근의 서울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한강변의 낮은 건물들이 세계적인 빌딩들로 변했고,
허름했던 시장은 세계 최첨단 디지털 상권으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고궁과 한옥, 전통 문화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보니 정말 놀라운데? 독일도 2차 대전 이후 경제 기적을 이뤘다고 자부했지만 한국의 변화 속도는 그 몇 배는 빠른 것 같군. 마르쿠스는 한참 동안 자료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닐스,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에 주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놀라운 사례가 있었는데. 그 질문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항상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만이 모범 사례라고 여겼고 아시아는 그저 따라오는 자로만 간주했죠. 이런 편견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베를린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았어요. 김치찌개의 강렬한 맛에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그 독특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았죠. 한국인들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하나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빨리빨리와 하나됨.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 의식의 결합. 그것이 독일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연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 저 직접 한국에 가봐야겠습니다. 문헌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추진해보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뜨거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커져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더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이룬 경제적, 문화적 성취는 분명했지만 그 근본적인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의문을 품고 저는 한국의 역사를 더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첫 일정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날, 제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가이드가 저를 특별 전시관으로 안내했고 유리 진열장 안에 놓여있는 한 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그 책은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가이드의 설명이 시작되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그 원리를 설명한 책입니다. 1446년에 반포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옛 문자에 관한 역사적 유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이어서 한 말에 제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 한자를 사용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문맹이었고 지식은 양반이라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그럼 왜 왕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나요? 당시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글을 몰라야 통치하기 더 쉬웠을 텐데요.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위대함입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국민을 무지하게 두어 통제하려 했지만 세종대왕은 반대로 생각했죠. 국민들이 읽고 쓸 줄 알아야 나라가 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지식이 곧 국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어요. 지식 민주화. 이건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라 전략적 결정이었군요. 박물관을 나와 가까운 카페에 앉아 세종대왕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15세기 조선, 그것도 절대 왕권 시대에 백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겠다는 결정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지만 그것은 이미 존재하던 문자를 더 많이 퍼뜨리는 기술적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아예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조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한글의 과학적 원리였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구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였어요. 이 글자가 지금의 한국을 만든 국가 전략이 된 거나 다름없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한 문화적 업적을 남긴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전략을 세운 것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지식 접근권을 부여함으로써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 한 것이죠. 다음 날, 저는 한국 문해율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문해율은 98%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수학과 과학 국제학업성 취도 평가에서 한국이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뿌린 씨앗이 현대 한국의 교육열로 이어진 걸까요? 저는 한국의 교육 전문가를 만나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글의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문맹 퇴치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지식과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된 시초라고 볼 수 있죠. 세종대왕 시대부터 책과 지식은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의 산업화 시대에도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가난했던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어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처럼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난한 집안에서도 출세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독일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프로이센 시대부터 교육을 중시했던 독일도 산업화 과정에서 고급 인력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극적인 압축 성장을 이루었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글이라는 도구의 민주성에 있었습니다. 독일어는 여전히 복잡한 문법과 철자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혁명적인 도구였어요. 이것이 지식 확산과 인적 자본 축적의 속도를 결정적으로 다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한 문화유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던 거예요.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세종대왕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위인이 아니라 600년 앞을 내다본 전략가로 말이에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지적 역량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국가 경쟁력의 열쇠다. 그리고 며칠 후 한국학 전문가를 만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세종대왕에 대한 제 통찰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당시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자 교육을 통해 특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기득권층은 한글을 언문이라 낮춰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반포했습니다. 이 말은 제게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세종대왕의 업적을 생각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글자가 무기였다면 세종은 그 무기를 국민 모두에게 나눠준 전략가였다. 그리고 그 전략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한국 출장 중 다양한 전문가와 교수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축 성장이라는 독특한 발전 경로였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변화를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는 것이었죠. 날이 좋은 어느 날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역사와 현대가 교차하는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한쪽에는 조선시대 경복궁과 광화문이 웅장하게 서 있고 또 한쪽에는 현대적인 정부 청사와 첨단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 한가운데에는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었어요. 자문을 해주러 함께한 교수가 이 광장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광장은 한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모여 민주주의를 외쳤고 결국 승리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둘 중 하나를 포기했는데 말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따라 걸으며 저는 한국의 현대사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96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낮았죠.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어요. 심지어 일제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룬 성취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 격렬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세계 역사상 한국이 유일했어요. 저는 서울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 현대사 전문가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그는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교수님, 어떻게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었을까요? 유럽의 경우 산업혁명은 18에서 19세기에 일어났지만 완전한 민주주의는 20세기에 들어서야 정착되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닐스 박사님, 그것이 바로 한국의 압축 성장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순차적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이루어냈어요. 1960에서 70년대에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자유는 크게 제한되었어요. 그러나 경제 성장으로 중산층이 형성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자료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사진이었어요. 군사 독재에 맞서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해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시민들이 군사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잔혹하게 진압되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한국인들의 민주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1987년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서울 시내의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결국 군사 독재 정권은 항복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고 민주주의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유럽에서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프랑스 혁명과 같은 유혈 사태가 있었고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모든 과정을 압축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한국은 매번 더 강하게 재도약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이에요. 교육을 통한 사회 발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 다른 하나는 위기 때마다 발휘되는 대국민적 단결력이에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신,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 변화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교육을 통한 발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광화문 광장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과 현대적인 빌딩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찼던 시민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광장이 왜 한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인지 깨달았어요. 산업화와 민주화,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이 모든 대립되는 요소들이 한국에서는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수백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룬 것을 한국은 단 몇십 년 만에 동시에 이루어냈어요. 이것이야말로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한 성취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 나라가 겪은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인 IMF 외환위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현재 직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이 어떻게 국가부도 위기에서 다시 일어섰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방문한 한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암울했어요. 환율이 하루 만에 2배로 뛰었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곳이 없었죠.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직장인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실직자들이 넋 잃고 앉아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 위기는 한국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무자비한 구조 조정을 단행했어요.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국민들의 의식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앞에서 놀라운 결속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금모으기 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제가 보다 구체적인 숫자를 물어보자 교수는 놀라운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약 351만 명의 국민이 참여해 227톤의 금을 모았어요. 당시 가치로는 18억 달러, 지금 가치로는 약 2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과 애국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던 중에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평범한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70대 여성 박순자 씨는 당시 자신의 결혼 반지를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였어요. TV에서는 계속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다는 뉴스가 나왔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죠. 어느 날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남편과 상의한 후 우리의 결혼 반지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나라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다음 인터뷰는 당시 운동선수였던 김정호 씨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렵게 획득한 금메달을 모두 기부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국내외 대회에서 딴 금메달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자랑이자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메달들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가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당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스포츠 스타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메달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은행에 금을 내려갔을 때 시민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며 저는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단결력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물론 금모으기 운동만으로 IMF 위기를 극복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한 나라를 지탱하는 시민들의 정신적 의미는 실로 위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IMF의 예상을 뒤엎고 단 3년 만에 경제를 회복시켰고 5년이 지난 2001년 8월에는 모든 IMF 빚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였어요. 당시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빠른 회복에 놀라워했어요. 경제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불가사의한 한국인의 힘이라고 표현했죠. 우리의 금모으기 운동은 세계에 한국인의 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015년 한 방송사의 설문조사에서 광복 이후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물었을 때 월드컵 4강 진출, 88 올림픽 개최에 이어 IMF 극복과 금모으기 운동이 3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금모으기 운동이 한국인들의 집단 기억 속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IMF 위기 극복 이후 한국 경제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2015년 기준 3,747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까지 증가했고 기업들은 부채 비율을 대폭 낮췄으면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대규모 실직과 기업 도산,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가족 해체와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비용도 컸습니다. 교수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한국 사회가 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약점을 보완하고 더 강해질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스러운 개혁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IMF 외환위기와 금모으기 운동에 대해 연구하면서
저는 독일이 현재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결속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결속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서에 담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금모으기 운동이 보여준 집단의식과 애국심을 독일 국민들에게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 속에서 한국인들은 그 해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독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연구 결과 한국의 성공 전략에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교육,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었죠. 먼저 한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했습니다. 1960년대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시작해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을 거쳐 지금은 반도체, IT 배터리 등 첨단 기술 산업으로 발전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항상 위기를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은 IT 산업에 과감히 투자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친환경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서울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얻은 통찰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산업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투자와 열정은 한국 성공의 근본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후 이어져 온 기본 교육 중시 전통이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로 이어진 것이죠.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고 이것이 우수한 인적 자원을 형성했습니다. 독일도 교육을 중시하지만 한국의 교육열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개인의 사회 이동수단으로 기능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발휘된 한국인들의 놀라운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문화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시너지를 이루며 한국은 압축 성장이라는 세계사적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노동 착취, 격차 확대 등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한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학생들에게 왜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부모님 세대는 민주화를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저희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더 빛내고 싶습니다. 그 소년의 대답에서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 민주화 투쟁의 용기, 금모으기 운동의 애국심,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연구소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형 성공 모델 독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소장은 보고서를 읽고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에버하르트 박사, 이 보고서는 독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색다른 시선이에요. 특히 위기 속에서 발휘되는 국민적 단결력이 인상적입니다. 독일도 이런 공동체 의식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소장의 추천으로 제 보고서는 연방경제부에 제출되었고 이후 독일 내 여러 경제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형 공동체 협력 모델은 독일 경제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독일 국가전략가 닐스 에버하르트의 놀라운 한국 발견기였습니다. 세계적인 강대국 독일이 위기 극복의 모델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는 사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나라만 이룬 것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한국인의 저력, 바로 그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감동 상자에게 큰 힘을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